제 아내도 힘들어요. 오빠 이제 그만해. 제발 그만. 지금 잠깐 썸네일 나온 것 같아요. 오빠 그만. 오빠 제발 그만. 오빠 제발 그만. 그것만 더 가면 국회에 입성하는데 지금 머리에 좀 매핑이 돼 있어 지금 어떻게? 저는 솔직히 걱정이 안 되는데 저는 MC분들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매핑이 되셨나요?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될지 부산 빌딩은 보이고 국회 입성입니다. 다 왔다는 거지 여기도. 하지만 잘해야지.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도 첫 번째 촬영일입니다. 네, 첫 번째 촬영 장소가 여의도예요. 오늘 주인공이 여의도에 있으셔서 저희 특별한도 팀이 여의도로 떠납니다. 오늘 주인공이요, 방송계의 선배이기도 하셔가지고 굉장히 떨리는 마음과 동시에 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따 뵐게요. 안녕. 장유미 아나운서를 11시에 지금 국회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급행 열차를 타는 바람에 이 여의도를 지나서 몇 정거장을 더 갔다가 지금 되돌아오는 상황이라 지금 더 늦는 상황입니다. 우리 장유미 아나운서가 우리가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간 사이에 도착을 했는데 약속 시간보다 약 20여 분 늦게 지금 도착을 했어요. 몸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오늘 촬영을 잘 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네요. 어때, 국회는 처음인가요? 처음? 그게 처음이죠. 근데 미래에 직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직장 누구를 모시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출마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 출연 안 하죠. 누굴 보좌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보장할수 오늘 그래도 보장 컨셉 아니에요 우리? 보장 컨셉이네. 나는 아니고 그쪽은 완전 보장 컨셉이긴 한데 보장 컨셉으로 오늘. 지금 아까 들어가서 보았더니 여자 비서관이나 보좌관들이 이렇게 또 진짜요? 정장 슈트 차림은 아니더라고요. 되게 편하구나. 저희가 원래 사주팔자를 하면서 그뭐 시즌2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니. 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말을 하면 이루어진다. 그 방향으로 간다. 인상 좀 쓰시고요. 되게 더워 지금. 정오의 시간이야 지금. 일단 왔으니까 여기가 국회잖아. 네. 국회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 이 건물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300명이다? 그거 말고 지금 딱 보면 이 국회의사당에 그 기둥이 있지. 정면에 8개가 있단 말이야. 정면에 8개. 그 8개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 우리나라가 8도잖아요. 그래, 맞아. 8개의 도 8도이기 때문에 앞에는 8개가 있고 이게 전체 기둥이 둘러가면 모두 24개야. 이건 24절기를 뜻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력의 24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도움 자체가 저기서 뭐가 나온다? 태권브이? 그래, 유사시에서 돔이 열리면서 태권브이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돔이 저렇게 동그란 이유는 국민들의 민의를 잘 수렴하고 잘 받아들여서 동그랗게 진짜요? 잘 수용해서 민의 전당이니만큼 잘 반영을 해라, 뭐 이런 그렇게 느낌이라고 해서 하죠. 동그랗게 만들었다 라는 뜻이구나. 규모가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규모거든.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통일 한국을 염두했을 때 이제 상원, 하원, 상하원, 양원제가 가능할 때 이제 그때 이야기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저 앞에 보면 이제 해태라는 그 식물이 있어. 해태는 뭐를 막아줘? 나쁜 것들? 나쁜 것들이지. 특히 이제 불의 기운을 막아준다고 해서 경복궁에도 이제 해태가 네. 세워져 있거든. 그리고 근데 무덤에도 들어있잖아요, 혜태. 그렇기도 하고.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 무덤에 들어있는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복궁에 있는 해태 같은 경우에는 그 해태가 앉아있어. 웅크리고 있거든. 여기 서 있다. 여기 서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차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오늘 만나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정헌 국회의원이라고요. 전에 JTBC 앵커로서, 간판 앵커로서 굉장히 이름을 드러냈던 또 언론계 선배이기도 하지. 그래서 오늘 너무 기대돼요. 기대는 되는데 나는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이분이 오랜 시간 앵커를 했기 때문에 그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할 거란 말이야. 오늘 MC가 셋이네요. 아니지, 내가 봤을 때는 둘이야. 나를 빼고 둘이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거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분은 이제 전주 을에서 출마를 준비하시다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전주 광진 갑으로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됐고 지금은 과방위에서 네. 과방위 위원으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멋진 선배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오늘 특별한도 첫 번째 출연자는 이정우 국회의원. 이정헌 국회의원. 이정우 국회의원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좋네요.
자, 드디어 우리가 여의도에 입성을 했습니다. 박수! 네, SK BTV 전주방송 유튜브 프로그램 시즌 2죠. 네, 네. 특별 한도를 이렇게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게스트 이재용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광진갑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이곳은 여러분 아시겠죠? 뒤에 배경, 멋진 배경이 지금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지, 대한민국 정치의 1번지 국회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전주의 아들, 전라도의 아들인데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잘생겼다!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예요? 특별한도입니다. 특별한도. 한도가 없는, 한도를 짓지 않는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찾아주셔서 영광. 네, 저희가 영광이죠. 전주에서 네. 굉장히 오래 이렇게 거주도 하시고 그럼요. 일도 하셨잖아요. 네, 전주에서 태어나서 네. 완산초등학교, 네, 완산중학교, 영생고등학교, 영생고. 그리고 전주 상아탑학원. 아, 재수하실 때. 학원. 그게 성심여고 앞에 그렇죠. 있던 지금은 없어졌죠. 네, 베테랑 칼국수. 베트남 칼국수가 유명했고요. 베테랑 칼국수 바로 옆에 골목으로 골목으로. 따라 맞아요. 들어가는 집이 네. 있었어요. 정말 창고 같은 네. 학원 건물이었죠. 어떻게 보면 감옥고 같은 구조이기도 했어요. 이 담장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몇 학번이시죠? 제가 재수해서 90이니까 89학번입니다. 상아탑학원에서 재수하고 90학번으로 서강대 연구과에 갔죠. 제 기억에 상아탑 학원이 90 한 8, 9년? 그때 없어졌죠? 그 정도에 없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재수하는 학생들 중에서 공부 좀 잘하고 그런데 서울 대성학원이나 종로학원으로는 안 가고 집 옆에서 재수할 상아탑. 때 상아탑학원 많이 갔고 그리고 금암동에 대성학원도 대성학원도 많이들 잘했고 다니셨죠. 양념학원, 영재학원 뭐 이런 것들도 단과학원들이 좀 있었죠. 어떤 학생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좀 저는 모범생이었죠. 전형적인 모범생. 학교 학원 집, 그런 학교 오락실 집 아니고. 저는 오락실도 어머나. 오락실 얘기가 나와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 오락실은 90년도에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앞에 우리 제가 하숙하던데 하숙집 옆에 오락실 있었는데 그때 처음 오락실에 들어가서 자동차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시겠네요? 그럼요. 네. 네. 제가 중학교 때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 친구들이랑 집에 갈 때 오락실이 있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오락 한 번 하고 간다고 하면 저는 오락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들어가지 않으시고 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서가 아니고 제 스스로 약속했던 거 나는 절대 오락실 안 가. 당구장도 안 가고 술도 안 마셔. 담배는 담배는 물론 안 물론 피워. 아니죠. 제가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도 오락실 가면은 앞에서 지키고 서 있었어요. 친구들. 그럼 교우 관계가 썩 좋진 않았을 것 같은데. 교우 관계가 좋았죠. 아, 그랬어요? 저는 공부만 하지는 않았어요. 오랫동안 되게 방송 생활 하셨잖아요. 앵커 네.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지 이게 표정이요. 굉장히 흐트러지지 않으시네요. 그렇습니까? 앵커를 오래 하셔서. 그런가요? 네, 앵커를 네. 오래 하셨죠. 그렇죠. 아까 기계적 중립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네. 이야기하셔놓고 표정은 기계적 중립을 계속 지키고 계셨어요. 맞아요. 네. 제가 저 스스로를 뭐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2012년에 제가 CNN 본사 미국 애틀랜타에 가서 한 달 정도 CJF라고 CNN 저널리즘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 10개국 정도에서 저널리스트들, 기자들이 와서 같이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뉴스를 하던 뉴스 클립을 가지고 가서 같이 보면서 모니터하고 또 CNN 앵커들이 어드바이스를 하는 그런 너무 시간이 재밌었어요.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유명한 앵커가 저한테 아니 이 앵커는 왜 이렇게 얼굴이 딱딱하냐 표정에 변화가 없느냐 이 뉴스를 보면 다 심각한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냐라고 했을 때 그랬구나 네. 내 표정도 그러면서 요즘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 같은 데 네네. 보면 굉장히 앵커들이 딱딱하잖아요. 네. 가만히
약간 정자세로. 근데 저 또한 그러고 있었다는 생각을 번뜩 들은 거예요. 북한의 방송으로 너무 딱딱하다, 왜 저렇게 경직돼서 뉴스를 하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뉴스도 그렇죠. 너무나 딱딱한 거예요. 전혀 흐트러짐 없이 움직이면 안 되고 딱 프레임 짜서 내 카메라가 포커스 잡아주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뚫어져라, 앞만 쳐다보고 표정의 변화도 없이 뉴스하는 것도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좀 더 일방적으로 전하는 스피커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하듯이 소통하는 그런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약간 웃는 표정도 짓기도 하고 심각할 때는 뭐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댓글 달려. 왜 경고가. 웃느냐 앵커가. 제가 한번 우리 손석희 선배한테도 혼난 적이 있어요. 제가 도쿄 특파원으로 있을 때 라이브 연결을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뉴스였어요. 심각한 뉴스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왜 미소 짓는 표정을 짓느냐. 나는 웃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JTBC 안에서는 이정원 특파원이 이렇게 생방송을 좋아하고 생방송 라이브 연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웃는 표정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선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하죠. 네. 보니까 눈썹을 절대 안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앵커분들의 특징인가? 이 여기를 안 쓰는 게 근데 미국은 이 눈을 네, 풍부하잖아. 굉장히 네. 그래서 약간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들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 좀 더 정적인 거? 근데 그거에 또 맞기도 하는 것 그냥 같고. 전달자의 역할만 아나운서를 하는 게 아닐까, 앵커들이. 그러니까 그 단계를 좀 넘어서서 편안하게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그럴 수 있는 방송.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시청자들의 네. 반응이 갈리니까 네.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용기가 선뜻 나지 않을 수 근데 지금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 달라. 변화의 점이 좀 지난 것 같아요. 되게 질타받던 네. 시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네.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네. 시청자들의 네. 감정의 폭 이것도 조금 넓어지지 않아요. 그럼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자나 방송인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건 공감 능력이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들을 하는 게 우리의 언론인이고 방송인이고 또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맞아. 네. 지금 이제 언론 이야기를 하셔서 28년이라는 긴 네. 세월을 언론에 몸 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변화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광주 MBC, 네. JTB, 중앙일보도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JTBC JTBC. 도쿄 특파원, 네. 다시 돌아와서 앵커로 하시고 28년. 그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냥 안주하지 않고 꿈을 향해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보리새우가 있어요. 이 보리새우, 갑각류잖아요. 이 보리새우가 계속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그 껍질을 스스로 벗겨내지 않으면 그 껍질 안에 갇혀서 죽어요. 보리새우는 끊임없이 자기의 껍질을 벗겨내요. 그러니까 뱀도 성장하면서 비닐을 벗고 탈피해야죠. 탈피하듯이 보리새우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딱딱한 껍질 안에서 안주하면 성장하지 못하죠. 결국에는 그 틀에 갇혀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 껍질을 스스로 벗겨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 발도 나갈 수 없고 성장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틀 전인가 보니까 아침에 MBC에서인가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그 공고가 떴더라고요. 딱 이맘때래요. 9월이나 10월 정도면 항상 신입사원, 신입 기자들 뽑는다는 공채가 떠요. 그걸 보면 막 가슴이 뛰고 두근두근. 네.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광주 MBC에 있을 때도 JTB 전주방송에 있을 때도 그랬죠. 다시 경력 기자 뽑으면 넣고 최종까지 올라가요. 그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나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죠. 하죠. 제가 JTB 전주방송에 있을 때 한 번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혼났어요. 저도 여러 번 썼었는데 그걸 왜 걸리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자기들이 데리고 할 것도 그러니까 또 아니면서. 이제 제가 JTB에서 뭐 8시 메인 뉴스 앵커를 한 번 되었으니까 서운하고 좀 한눈 알 수 있겠죠. JTB 간판 앵커가 서울로 가겠다고 또 썼으니까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실패하면서도 도전하고 낙담하면서도 다시 일어서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때 제가 스스로도 힘들었어요. 제 가족도 힘들었고 제 아내도 힘들었어요. 오빠 이제 그만 좀 해. 그러니까 최종까지 올라가면
또 기대하잖아. 맞아요. 아, 다시 이제 우리가 또 서울로 올라가서 큰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을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또 떨어져. 계속 떨어졌죠. 수없이 많이. 저희 후배들은 수십 번 떨어졌죠. 네. 전혀 몰랐어요. 한 번에 저 양반은 한 번에 다 된다. 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십 번 떨어졌죠. 광주 MBC 있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려고 했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수없이 도전하고 떨어지면서 저 스스로도 힘들었어요. 제 아내도 힘들어요. 오빠 이제 그만해. 제발 그만. 기대하고 또 그걸 실패했을 경우에 겪는 낙담. 지금 잠깐 썸네일 나온 것 같아요. 오빠 그만하고. 오빠 제발 그만. 오빠 제발 그만.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지역 기자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너무나 막중하고 그분들에게 가는 기대도 있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안분지족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94년에 광주 MBC 기자가 되고 그때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죠. 그때 30년 전에 저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1994년 아, 네. 무슨 일이 있었죠? 다리 무너진 거였나요? 그렇죠.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그 네. 전에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상품이 아니고 뭐가 뭐였지 또 그때는? 그때는 한반도 동북아 정세 네. 세계 정세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네, 김일성이 서거했고. 사망했죠. 네, 돌아가셨다, 사망했다, 네. 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네, 네.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예, 있어요. 있으니까. 네. 김일성이 돌아가셨다? 아, 침묵이야? 네. 아, 그냥 어른이라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지. 이제 김일성이 죽었어요. 사망. 사망했고 그 다음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 전에는 산풍도 그러니까. 무너졌고. 제가 1994년 7월에 그날도 기자로서 이제 카메라 팀과 같이 현장에서 막 취재하고 리포트하고 또 인터뷰 따고 스탠드업 잡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삐삐가 왔어요. 삐삐. 그때는 삐삐가 있었어요. 네. 호출기. 그때는 휴대전화는 없었을 때고 94년. 저는 그때 탁현이라는 삐삐를 썼어요. 삐삐? 삐삐가 연락이 와가지고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선배가 뭐 취재 다 했냐 그래서 절반 정도 했어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만하고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보니까 김일성 사망. (1994년 7월 10일인가 9일인가) 토요일이었나 그랬던 걸로 토요일 아니야? 평일이었어요. 금요일 토요일. 네. 그랬는데 그때 김일성이 사망했는데 광주 MBC 9시 뉴스 데스크를 비롯해서 모든 뉴스는 다 죽었어요. 아. 그게 한 일주일인가 거의 죽었고 저는 기자인데 네. 그냥 서울 MBC에서 나오는 뉴스 속보를 쳐다볼 수만밖에 없었어요. 나는 기자인데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또 뭐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뭐 이 순간에 뭐 갑자기 북한 내에서 뭐 쿠데타가 발생해가지고 군부가 장악을 하고 또 군부가 남침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막 이런 상황들.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기자로. 내가 기자가 맞나? 나는 자괴감이 들었죠. 빨리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했었고 광주 MBC 휴가를 내서 구이동 집에 있었는데 한강변이거든요. 갑자기 아파트 앞에 헬리콥터가 막 날아다니고 TV를 켜니까 성수기가 무너지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최악의 붕괴 사고가 난 오늘 성수대교 주변에는 구조대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치열한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만은 사고가 난 성수대교는 마치 칼로 자른 사고로 호강이 나 있습니다. 떨어진 조각 상판은 지진의 벼를 연상케 할 정도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또 그때면 신입 네, 거의 초입 그렇죠. 기자이다 보니까 열정도 있고. 굉장히 열정이 있을 네. 시기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TV를 보면서
내가 과연 기자가 맞을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나는 기사도 쓸 수 없었고 현장에도 갈 수가 없었는데 내가 과연 기자가 맞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절박하게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 꿈들을 키웠죠. 그게 30년 전인 1994년이었고 그러게요. 그런데 그로부터 17년이 걸렸어요. 서울로 올라오는데 2011년. 광주 MBC에서 3년, JTBC 전주방송에서 14년. 지역을 위해서 또 제 고향을 위해서 기자로서 많은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2011년 나이 40살, 만으로 40이 됐을 때 서울로 올라오게 됐죠. 그러니까 그 17년이라는 세월, 그 이후에도 수많은 도전과 웅전 그리고 실패, 낙담,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했던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또 정말 이런 질문을 그렇어요. 드리면 네. 굉장히 웃기겠지만 이 연봉 차이도 꽤 있죠. 각 연봉의 회사별로. 차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신문보다는 방송이 낫고 지역 지역보다는? 방송보다는 메이저 방송이 더 낫고. 그렇죠. 저희 때 제가 서울로 올라오고 그럴 때는 지역과 비교하면 연봉의 차이가 많은 데는 90% 가까이 되기도 했고 서울 메이저에 80% 정도 되긴 했었죠. 근데 뭐 저는 서울로 올라오면서 또 연봉이 뛰긴 뛰었죠. 궁금한 거 하나 네. 더 있는데 그 학창 시절 때는 오락실을 안 가셨잖아요. 네. 그럼 이 쭉 언론을 이렇게 점점 단계를 높여가시면서는 이거는 안 해야지라고 좀 이렇게 나 스스로 다짐했던 게 있으세요? 제가 뉴스 앵커를 하면서 결국에는 정치인이 됐으니까 이정원 의원은 정치적인 꿈을 위해서 뉴스 앵커를 활용하거나 너의 인맥을 쌓는다거나 라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하는데 민주 진보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뉴스나 기사를 이용하진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단연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기계적 중립에 묶여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질 정도로 저는 정확하게 어떤 한 편을 들지 않고 기계적 중립에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100% 옳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인들 친하게 지내거나 사적인 자리에서 뭐 만나서 그 사람이 저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였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어요. 지금 이런 신념들은 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종교적 신념하고도 상응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모태신앙인데 선한 영향력 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모든 것들이 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한 방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항상 너무 선하고 네. 올바르면 재미가 없지 않나요, 삶이? 재미가 없죠. 누가 재미가 없죠? 본인도 재미없고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재미있으세요? 재밌어요. 항상 착하고 진지하고 매사에 바른 말만 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대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네.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죠.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저의 존재 자체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잖아요.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뭐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그냥 선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저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를 절망에서 구해내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